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18번째 여고생을 콘크리트에 담가버린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번째 주제는 악마들을 보았다. 44일 동안의 지옥. 첫 번째, 무서운 10대들의 잔인함. 10대 시기의 아이들은 솟구쳐오르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하지만 일부 엇나간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고는 하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악연이란 드라마에서도 고등학생 시절 자신보다 예쁘고 인기 있는 주연이라는 친구를 질투한 유정이라는 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는 흔히 노는 남자아이들에게 사주를 해서 이 주연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정은 사채남과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고 젠틀한 척하던 이 소개팅남 사채남은 주연을 성폭행할 장소로 이끌어서 윤관을 당하도록 만들죠. 이 드라마의 해당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 11월 17살의 여고생 후르타 준코는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최악의 10대 소년 범죄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은 1988년 11월 25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코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평소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흔히 말하는 동네 불량배 미야노 히로시하고 미나토 신지의 눈에 띄게 됩니다. 히로시는 신지에게 준코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발로 차라고 시켰고요. 신지는 그대로 준코의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그러자 히로시가 나타나서 신지는 위험한 인물로 소문이 났으니까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라면서 안심을 시켜요. 준코는 그런 히로시를 믿고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죠. 하지만 준코의 믿음은 곧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걷던 히로시가 한 어두운 창고 앞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나는 야쿠자 간부다. 너를 차로 치워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나랑 자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라면서 키타야세 역 근처에 있는 윙스 호텔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합니다. 그 정도에만 그쳤어도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이들의 범죄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히로시는 당시 행인들을 대상으로 퍽치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자신의 동료 오그라 유주르와 와타나베 야스시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여자 하나를 붙잡아 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준코는 이들에게도 수차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강제로 준코를 끌고 나와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를 했고 히로시는 준코에게 신지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니 사귀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준코는 거절했죠. 이들은 준코를 신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감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하고 잔인한 준코의 44일이 시작됐습니다. 2. 악마와의 동행. 히로시 일행의 끔찍한 범죄 행각은 점차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히로시는 이제 다른 일행들을 불러들이는데 이들은 나카무라 테츠오와 이하라 코이치라는 아이들로 길에서 행인을 상대로 퍽치기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지의 집에 합류해서 준코의 폭행에
동참을 하는데 당시 비명소리를 들었던 신지의 부모가 각각 한 차례씩,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아빠가 한 번 2층으로 올라갔지만 이들의 위협에 발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미 이 부모님들께 아닌 거죠. 11월 30일 어느덧 준코가 납치된 지 5일째가 되면서 이들은 준코의 집에서 분명 실종 신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들은 준코를 끌고 다른 지역의 공중전화로 가서 집에 전화를 걸게 했고요. 나는 실종이 아닌 가출을 한 것이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 가출 신고를 취소해달라라는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나 우연히 신지의 어머니를 마주친 준코는 자신을 감시하는 소년들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는 못했고 사이타마 현의 고등학생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 신지의 어머니는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얘는 그냥 가출 소녀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음 날에는 아무래도 준코를 집에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준코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를 했고요. 신지의 어머니는 준코의 집에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아주 다른 가짜 이름을 대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경찰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이때 신지의 집에서 신지의 아버지는 준코를 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코를 감시하고 담당하고 있던 오그라 유주르도 거의 설득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주르는 결국 설득이 되지 않았고 다시 준코를 2층 신지의 방으로 데려가 감금을 해버립니다. 이후에 집에 돌아온 신지는 자신의 어머니가 준코네 집에 전화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를 1시간 넘게 폭행하는 폐륜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후로 신지의 부모들은 더 이상 준코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코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인 12월 7일 히로시 일행들이 낮잠을 자는 틈에 1층으로 내려와서 신고 전화를 하려다가 마침 또 거기 근처에 자고 있던 오그라 유즈르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준코는 더욱 철저하게 황해 감금을 당했고 더 심해진 폭행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그라는 준코를 감시하면서 이상한 집착에 생겼던 것인지 가장 심하게 폭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턱과 팔 그리고 무릎의 관절을 아예 망가뜨렸고 가위로 준코의 아킬레스건을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말 미친놈이죠. 그리고 황당하게도 이런 오그라의 만행은 모두 신지의 집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얘네들은 이걸 비디오로 찍어 두었던 거죠. 이렇게 끔찍한 폭행과 강간을 넘어선 성고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몸이 망가져버린 준코는 약 20여일 후부터는 1층의 화장실을 기어서야 겨우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악마들은 준코가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유 2000cc만을 주었습니다. 먹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옆방에서 살고 있던 신지의 형이 가끔 이들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신지의 형도 이 일행들의 눈치를 봤던 거죠. 3. 준코의 사망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시간 속에 해가 바뀐 1989년 1월 4일 히로시는 마작판에서 돈을 잃고 빚까지 진 상태로 신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작에서 돈을 잃은 것이 모두 준코 때문이라는 해괴한 이유를 대면서 준코를 폭행했고 이 폭행에는 오구라와 와타나베도 가세합니다. 이들은 준코를 폭행한 뒤에 얼굴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소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아주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준코가 바닥에서 일어서다가 다시 넘어지면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머리를 찍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이 일행들은 준코가 꾀병을 부린다라면서 17kg짜리 아령을 준코의 배에 떨어뜨리고 불로 준코의 피부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악마도 형님하고 한 수 접어주겠네요. 그래도 미동이 없는 준코를 그대로 내버려둔 이들은 자기들끼리 사우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월 5일 이들이 사우나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왔을 때 신지의 형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지의 형은 준코의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전했고 이들은 그제서야 신지의 집으로 향하죠. 마침내 준코의 죽음을 확인한 이들은 대범하게도 히로시의 집 주차장에서 준코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에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히로시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 근처에서 가져온 드럼통에 집어넣고 안에 콘크리트와 돌 등을 넣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11월 25일에 납치를 해서 1월 4일에 사망한 준코는 이렇게 죽은 뒤에도 이들에게 의해서 시체마저 감금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드럼통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을 시킨 다음에 히로시가 빌려온 차량을 통해서 도쿄도 고토구 와카스 14호지 해변공원 정비 현장의 공터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사체 유기 방법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천망회회 소위 블루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말처럼 이들의 범죄 역시 결국 엉뚱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히로시는 준코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던 1988년 11월 초에 한 여성을 공격해서 강간치상 및 절도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89년 3월 29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담당했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실수로 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히로시에게 공격당했던 이 여인이 죽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히로시에게 당했던 여인이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히로시는 경찰의 말에서 준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자신이 벌인 일을 자백을 해버립니다. 당시 히로시의 부하들은 유주로와 신지 등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납치 및 강간 등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대요. 히로시는 얘네들이 준코 사건을 모두 경찰에게 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도 자백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던 담당 경찰도 이야기를 듣다가 황급히 경찰들을 시신 유기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크리트로 뒤덮인 상태의 드럼통을 발견했고 워낙 무거운 드럼통의 무게로 인해서 크레인을 불러서 드럼통을 경찰서로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30일 경찰은 드럼통을 해체하고 마침내 준코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 판결과 이후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한 도쿄지방검찰청은 주범인 미야노 히로시에게 무기징역, 오구라 유주르는 징역 13년, 미나토 신지와 와타나베 야스시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야노 히로시에게 징역 17년, 오그라 유주르는 장기 10년, 단기 5년, 미나모토 신지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 그리고 와타나베 야스시는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재판부만큼이나 황당할 만큼 가벼운 판결이었죠. 아니 멀쩡히 집에 가고 있는 여고생을 납치해서 윤관을 하고
44일 동안 감금을 하고 윤관을 넘어선 성고문의 폭행에 결국 그로 인해서 죽게 만들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시체까지 유기를 했는데 4년, 3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량입니까? 당연히 검사 측이 항고를 했고요. 2심의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미야노 히로시에게 징역 20년, 오그라 유즈르는 장기 10년, 단기 5년, 미나토 신지에게는 장기 9년, 단기 5년, 그리고 와타나베 야스시는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합니다. 조금 1, 2년 높아졌네요. 재판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들 이외에도 가담한 100여 명의 가해자가 더 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대부분 약식 절차로 처분을 해서 가볍게 처벌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벌금 정도 물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히로시가 만든 범죄 집단인 극청회에 소속된 남성 17명, 여성 1명이 있었고 이들도 역시 준코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들은 아예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4개월 만에 실종된 딸을 시신으로 찾게 된 준코의 부모들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딸의 모습에 오열을 했고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을 들춰내는 바람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2차 가해죠. 게다가 일본의 황색 언론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준코의 얼굴은 물론이고 수영복이나 교복, 핫팬츠 차림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준코가 원래 행실이 불량한 소녀였다라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이 진짜 언론들이 문제예요. 가해자의 부모들 중에서도 오직 주범인 히로시의 부모만이 준코의 부모에게 약 5억 원의 돈과 함께 사과를 건넸지만 준코의 부모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구라의 엄마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 간 게 모두 준코 때문이라고 하면서 준코의 무덤을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훼손하기까지 했고 이 오그라의 아버지 역시 기자들에게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태였죠. 아무튼 이렇게 준코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고 약 10년 후에 일어난 사카키바라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소년범죄 사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카키바라 이 사건은 세계의 범죄자들 12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훗날 다큐멘터리 망가진 17세들이라는 것과 영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두 사회로 복귀를 해서 멀쩡한 일반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10대 소년 범죄의 끔찍함을 정말 잘 드러낸 사건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